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로입니다.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충격적인 뉴스가 들리고 자고 일어나면 뭐 별의별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거고, 제가 주식 관련해서도 많은 뉴스를 찾아보고 댓글을 많이 읽어보는데 다들 이제 한숨 쉬는 그런 댓글만 많이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특히나 이제 주식이 아니라 코인은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장래성에 관해서도 이제 포텐셜에 관해서도 확신을 그러니까 못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재 뉴스가 국내에서도 또 하나 나왔죠. 라이트 코인에 관해서.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제 이더리움이 포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 중에 아주 비약점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제 지캐시랑 파일코인하고 연결해서 포우 시장과 이제 비트코인도 포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기사 몇 개를 짜집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좀 골똘하게 해서 그런 걸 이제 담아냈기 때문에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아마 좀 확신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IMF가 포우 이외 암호화폐 전통 금융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뭐 어쩌저쩌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핵심이 뭐냐면 IMF 측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전통 금융보다 이 포우 코인이 아니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전력 사용량도 높고. 근데 지금 조금 말이 누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전통 금융보다 포우 코인이 낫고 포우보다 포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스탠스가 누그러졌구나,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돼지 뉴스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욕에서 비트코인 채굴 금지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뉴욕 주지사 아직 비트코인 채굴 금지 법안 서명에 전념하지 않음 못 내게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든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금지할 마음이 사실 없다라고 저는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상황하고 똑같아요. 예. 예전에는 뭐 채굴 금지한다, 목전까지 갔다가 막상 시간이 되니까 이거 뭐 법안 서명에 전념하지 않는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이게 아마 국내 투자자들 분들한테는 이미 뭐 예전서부터 익명성 코인 뭐 지캐시나 호라이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놀랄 일도 아니고, 이제 라이트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놀랄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 빗썸, 코빗이나 코인원 4대 거래소가 라이트코인 상장 폐지한다, 이게 아마 나와서 날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반짝 상승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타이밍에 뭐 발견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전부 다 팔았어요. 전부 다 이제 뭐 20 몇 프로 상승했을 때, 10,000원 조금 넘었을 때 그냥 전부 다 이제 팔아버리고, 다시 사긴 했는데 8만 원대에서 다시 이제 사긴 했는데, 반은 샀고 반은 그냥 다른 코인을 샀어요. 왜냐면 제가 이 코인을, 라이트 코인을 주력하지도 않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는 양이 많으면 저한테는 좀 약간 귀찮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고, 내가 만약에 별로 이 코인에 관해서 그게 없다, 비전에 관해서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라이트 코인 떨어진 거나 다른 코인, 다른 알트코인들 많이 떨어진 거나 거의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다 파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다 사셔도 제가 보기에는 뭐 별 그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확신이 있으신 분은 ETF까지 보시겠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옮기셔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라이트 코인한테 이제 소명을 원했겠죠. 업비트라든지 소명을 해라. 익명성 추가한 기술에 관해서 소명을 해라. 근데 라이트 코인 측에서 재단에서 아마 소명을 안 했을 거예요. 예전에 지캐시 재단도 마찬가지고 호라이즌 재단도 소명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소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상장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게 또 사실은 이런 채굴하고 연결돼 있는데, 이더리움 롭스텐 테스트넷 네트워크 병합을 완료했다. 그래서
포스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이 있는데 롭스텐 네트워크 병합이 이더리움 2.0 메인넷의 포스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트윗상에는 이 얘기가 가장 많아요. 이번에 롭스텐 테스트넷 이 병합이 완료됐다. 이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왈가왈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2.0이 진행되는데 뭐 올해 안에 진행될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 3분기 그리고 4분기 넘기 전에 뭐 10월달, 9월달 이때 정도를 한번 기약을 한번 해보자. 이게 실제로 만약에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사실 우리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뉴스가 나오면 좋겠네요. 좀 확실한 뉴스들이. 그리고 니케이 아시아 라이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데가 일본 거래소. 일본 거래소는 지금 상장돼 있는 코인이 40개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GMO 코인인가 하는 거래소인데 거기도 상장돼 있는 코인이 20개를 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3월달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상장 가속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31개 거래소와 그리고 JVCEA는 3월 말에 18개 인기 있는 암호화폐를 해서 그린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린 리스트는 심사 절차를 거쳐 통화를 나열해 했지만 녹색 목록에 있는 회원은 더 이상 심사 대상이 아니다. 그린 리스트 목록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린 리스트 목록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BK, 라이트코인, XRP, 베이직 어텐션, 스텔라 루멘, 모나코인, 큐텀,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심벌, 폴카닷, OMG 네트워크, 이더리움 클래식, 엔진 코인, 리스크 코인, 테조스 코인 이게 그거거든요. 네, 그린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 그래서 어쨌건 뭐 일본 측에선 이렇게 하고 국제적으로도 뭐 별 얘기가 없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뭐 그러네요. 지금 뭐 확실한 뭐 규제안이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본 거래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정확히 6월 8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나온 건데 일본 거래소는 크립토 거래소는 리스팅 하기 전에 스크리닝을 안 할 거다. 룰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다롭게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라. 우리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가고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가 현재 라이트코인이나 뭐 타 알트코인에 관해서 어떤 스탠스인가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랑 약간 좀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냐면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는 조금 많이 보수적으로 왜 연금하고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진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포트를 바꾸는데 포트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냥 똑같다. 변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빼고는 전 세계 뭐 코인베이스, FTX, 뭐 일본 거래소 다 똑같이 그냥 뭐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변함이 없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뭐 이 포우 코인에 관해서 아니면 뭐 전체 코인 시장에 관해서 하나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17년 4월 29일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2.0 진화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2.0으로 진행될 수 없어요. 중간에 도와주는 코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가 첫 번째가 G캐시가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건 IPFS 그러니까 파일 코인이 될 거예요. 여기 그때 주한 베넷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더리움과 G캐시의 만남에 관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IPFS의 계획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월 29일에 주한 베넷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더리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과 G캐시를 예를 들면 이때 이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개발자와 G캐시 개발자들 그러니까 비탈릭 부텔린과 뭐 주코 윌콕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두 개의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흐름에 관해서 뭐 얘기가 나눈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진행될 거다. 그게 IPFS랑 연결될 거다. 그래서 2.0하고 이더리움 2.0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2017년부터 이런 얘기가 오락가락 했었다는 거죠. 급작스럽게 2021년 9월 21일 날 G캐시와 파일코인 이더리움이
이게 파트너십 한 거를 말한 게 아니라 이미 2017년부터 이 개발자들이 이미 계획이 진행돼 있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라이트코인의 익명성, 민불 기술이 들어갔는데 왜 한국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거를 알면서도 확장성을 위해서 그거를 강행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뭐 볼륨량이 거래량이 많이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중요한 건 거대 흐름에서 과연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왜 이더리움과 지캐시 개발자는 파일코인 및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개인정보를 개선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지캐시가 결국엔 이더리움 2.0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란 얘기예요. 자, 제로놀리지가 여기 개입이 되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익명성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얘기가 뜻하는 바는 과연 뭘까요? 자, 그래서 이 파트너십은 파일코인의 확장성을 달성하기 위해 헤일로2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헤일로2는 뭐예요? 지금 G캐시에서 지난달 31일 날 아마 이 프로젝트가 아마 끝마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코인한테도 중요한 익명성 기술이 추가가 된 거고 이것이 우리가 작업할 아이디어다. 또한 이 기술, 이게 작년에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일코인과 G캐시 및 이더리움 간의 상호 운영성을 개선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개인정보 보호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여기 익명성 기술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일로2에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G캐시 개발 프로젝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었죠. 그래서 헤일로2 증명 시스템에서 죄기를 실현합니다. 이 솔루션은 G캐시를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고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에서 영지식 확인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G캐시에 이 기술을 채용을 하면 이더리움도 상장 폐지 시킬까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죠, 지금 한국 정부가. 헤일로2는 파일코인 증명 시스템에 통합이 된다. 세 개가 연결된다는 얘기고 아마도 이것은 확인된 데이터의 양을 줄임으로써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제 포코인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더리움은 이제 포스로 넘어가기 뭐 직전 단계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이번에 뭐 럽스텐인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더 이더리움은 환경 친화적으로 돼 라고 얘기를 하고 포코인에 있는 비트코인은 전력을 이만큼 많이 사용을 해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수치화했을 때 비트코인은 100만 13만 5천 와트 전기를 사용해서 높이로 환산했을 때 830m 그리고 피사의 사탑으로 그 이더리움 포우 같은 지금 현재 상황 GPU를 채굴했을 때는 84,000 와트수. 그래서 높이로 환산했을 때 57m. 그리고 여기서 포스로 전향이 되면 35와트, 0.025와트. 나사 모은 만큼의 높이만큼 전력을 사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엄청 저전력으로 설계돼서 훨씬 좋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관해서 좀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포코인은 쓸모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이해력을 동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A식 채굴기가 있어요. 고성능 채굴기, 뭐 비트코인이 됐건 아니면 뭐 이더가 됐건 지케가 됐건. 자, 그리고 GPU 채굴기가 있어요. 개인도 쉽게 이제 사서 쓸 수 있는. 자, 이것들은 반도체 산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반도체 산업 여러분들 아시죠? 대만의 TSMC. 거기에 왜 중국이 집중을 하냐?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상도 중요하지만 TSMC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마 다 알고 있어요. 전 세계 국민이면 다 알고 있을 거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도 그거를 노리고 지금 같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 저 어릴 때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보글보글이란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동전 몇 개를 들고 시간이 나면 학교 방과 후에 동네 오락실에 가서 이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끝까지 못 가봤어요. 몇 판 하면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는 그래픽이 되게 허접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기판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셋 같은 경우도 고성능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건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시면 이게 그래픽을 사람들이 프레임을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게임이거든요. 여기 포르자 호라이즌이라고 여기 5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그래픽 중에 가장 진보돼 있는 그래픽인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을 돌리려면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도 엄청나게 고성능이래야 프레임 드랍이 없어요.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끊김없이. 이 얘기가 뜻하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진보를 하고 고성능이 되고 그래야 거기서 세수 창출을 또 정부에서는 할 수 있고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고용도 더 늘릴 수가 있고 게임 산업도 진보하면 거기서 그래픽 카드도 계속 바꿔 껴야 되거든요. 허접한 거에서 계속 좋은 걸로 갈아 껴야 되거든요. 근데 코인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리덕션하고 하빙 카운트다운 여기 나와 있죠. 대시코인 예를 들어서 이것도 리덕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밤감기는 아니고 그냥 채굴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2.76에서 2.56으로.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하빙이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12.5에서 6.25. 자, 하빙이 있다는 얘기는 디피컬티도 올라가고 채굴하는 사람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채굴자가 더 고성능기로 채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하빙이 있어요. 6.25에서 3.12개로 줄어들어요. 똑같은 시간을 채굴했을 때 채굴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BSV도 마찬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해서 믿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6.25에서 3.12개로 줄어들어요. 자, 난이도는 안 올라가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도 개발자들이 올려놔요. 그러면 더 고성능 A식 채굴기가 필요하고 거기엔 더 좋은 반도체가 필요로 한 거고. 자, 이 메커니즘을 보시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스트란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반도체 산업과 화석 연료를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왜 이런 식의 그 크립토 월드를 탄생을 시켰고 왜 이 포우 코인들은 밤감기와 리덕션이라는 이런 메커니즘이 적용이 됐나.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나가다 그냥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원자재값 상승분 절반을 기업이 부담할 경우 채산성의 변화, 채산성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죠. 대기업은 예를 들어서 20% 정도 아니면 중소기업은 한 30% 정도 안 좋아져요. 수익성 악화가 지속적으로 되고 이거는 또 고용의 감소를 또 일으킬 거고 물건값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코스트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물건값을 올리면 소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악순환이 아마 연속될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내가 운영하는 기업을 해칭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일본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린 이제 후진국 일본의 한탄 국민소득 2위에서 28위로 추락했다.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랑 격차가 얼마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2021년인데 34,800달러, 80달러.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39,300달러. 우리랑 인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전보다 일본 여행 가서 아마 좀 쉽게 이제 돈 쓰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더 환율 때문에 더 많아졌을 텐데 하여튼 이제 별로 차이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랑. 아마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국가 간의 경쟁력 싸움에서. 그리고 코인 상장 상패 통일한다. 루나 대책 13일 발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고 규제 안에 디테일한 확립보다 규제 안에 모호함이 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특히 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누군가가 이제 뭐 큰 어떤 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관광을 보내주고 뭐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해준다. 이런 것들. 중간에 다단계. 그러니까 내가 뭐 가입을 하면 나한테 수익을 얼마를 주고 누구 데려오면 얼마를 준다. 이런 거. 이런 거하고 코인 채굴하고 코인 판매하고 연결돼 있는 거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 수천 명소가 수백억 날렸다. 이런 게 예전서부터 계속 봐왔는데 지금도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텔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